밤이 깊어지면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창밖에 바람 소리만 낮게 깔리고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내려놓게 됩니다. 아무도 연락해오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이 때로는 나를 아주 작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푹적이는 낮을 지나 혼자인 밤을 맞이하면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해왔습니다. 친구가 재산이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건강하다. 혼자 있는 사람은 어딘가 결핍된 사람이다. 그 말들이 귀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인 밤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왜 나는 사람들이 싫어졌을까? 왜 나는 모임에 나가기가 싫을까? 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이렇게 편할까?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그 질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답해 드리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혼자인 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얻게 되는 고요한 자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를 아십니까? 그는 평생을 거의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들 속에 섞이는 것을 즐기지 않았고 사교적인 모임을 피했으며 가까운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괴팍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말들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자유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들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린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왜 지능이 높고 내면이 깊은 사람일수록 결국 혼자를 선택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조용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평가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 안에 이미 있던 무언가를 언어로 꺼내드리고 싶습니다. 그 언어가 당신에게 닿는다면 오늘 밤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시작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혼자를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타인과의 무의미한 만남을 뇌가 소음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지인 모임에 나갔을 때의 기분을요.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 반가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고 웃음소리가 퍼집니다. 그런데 2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몸이 무거워집니다. 기운이 빠지고 머리가 찌끈거립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쓰러지며 생각합니다. 나는 왜 거기 나갔을까? 재미있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피곤합니다. 이런 경험이 낯설지 않다면 당신의 뇌가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쉰이 되신 어느 분은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오랜만에 나가셨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친구의 거듭된 연락에 못 이겨 나간 자리였습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누구 자식이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 누구 며느리가 어떤 가방을 선물했다. 자리에 없는 친구 이야기가 반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고급 음식과 근사한 조명이 있는 자리였지만 그분의 마음은 내내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분은 말할 수 없이 피곤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눕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나이를 먹더니 성격이 이상해졌나? 왜 저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하는 걸까? 사교성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 그런데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이 다른 설명을 해줍니다. 영국의 한 연구팀은 지능과 행복감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평범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과 자주 만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반대였습니다.
사람들과 자주 어울릴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뚜렷하게 낮아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사바나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인류가 수만 년 전 수렵채집 사회에서 살 때 사람들과의 결속은 곧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뇌는 지금도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원시적 생존 본능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지능이 높은 뇌는 이 원시적 설계를 부분적으로 넘어섰습니다. 더 큰 목표를 향해 집중하도록 진화해 온 것입니다. 장기적인 사유와 창조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방향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친밀감이나 가십에서 얻는 즐거움보다 혼자 깊이 사유하는 시간에서 더 큰 에너지를 얻습니다. 무의미한 대화 속에서 억지로 웃고 맞장구 치는 일은 이런 뇌에게 휴식이 아니라 고통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워는 이 현상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교는 사람들의 정신적 빈곤과 공허함에서 비롯된다.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사유만으로도 충분히 충만해진다. 당신이 모임을 피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찾는 것은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텅 빈 수다로 시간을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과 어울리기에 당신의 내면이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 창에 기대어 멍하니 밖을 바라보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고요한 귀갓길이 모임 자리보다 훨씬 더 편안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뇌가 드디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요된 관계에서 잠시 벗어나 드디어 숨을 고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버스 창밖으로 흘러가는 가로등 불빛. 그 불빛을 보며 잠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던 그 시간. 어쩌면 그것이 그날 가장 진짜였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고요함이 당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결핍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스스로를 돌보는 방식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을 믿어도 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혼자를 선택하는 두 번째 이유는 억지 웃음을 짓는 일이 뇌에게 극심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사회생활은 둥글둥글하게 해야 한다. 분위기 깨지 마라. 싫어도 웃어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속으로는 불쾌해도 겉으로는 웃는 법을, 동의하지 않아도 맞장구를 쳐주는 법을, 무시당해도 그냥 넘기는 법을, 이렇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진짜 웃고 있는 걸까? 아니면 웃고 있는 척하고 있는 걸까? 65의 어느 분은 10년 넘게 다니던 등산 모임을 조용히 나오셨습니다. 모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산을 좋아했고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모임의 한 회원이 매번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습니다. 아직도 그 빌라에 사세요. 그때 제가 사라고 한 주씩 샀어야 했는데. 자식 얘기가 나오면 교묘하게 비교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분은 매번 웃어넘겼습니다.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좋게 지내려고. 그래도 10년, 2년이니까.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씩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참았을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그냥 참으면 될 걸 하며 또 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고. 결국 모임에 나가지 않자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나이 먹더니 속이 좁아졌다. 농담 하나 못 받아주냐? 그분이 정말 속이 좁아진 걸까요?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가짜 표정을 짓는 행위를 표면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능이 높은 사람의 뇌는
이 표면 행동을 수행할 때 일반인보다 훨씬 더 큰 인지적 부담을 경험합니다. 가짜 미소를 유지하고 억지 리액션을 하는 동안 전두엽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뇌가 실제로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수면을 갉아먹고 면역 기능까지 무너뜨립니다. 몸이 이유 없이 아프고 자꾸 지치는 느낌이 든다면 억지로 유지해온 관계들이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모임을 떠난 것은 속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뇌의 가장 본능적인 자기 보호 반응이었습니다. 쇼펜하워는 이에 대해 명확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교는 필연적으로 자신을 희생할 것을 요구한다. 타인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본성을 눌러야만 한다. 세상이 말하는 사회성 좋은 사람이란 남의 장단에 내 감정을 맞춰 춤추는 삶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그 춤이 얼마나 소모적인지를 먼저 압니다. 그래서 일찍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억지 웃음을 멈추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곁에서 웃어주기 위해 에너지를 쓰는 대신 혼자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이 어떤 모임보다 더 깊은 회복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끊어낼 때 죄책감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착하다는 것이 자신을 희생해서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 어쩌면 더 성숙한 착함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충분히 현명해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혼자를 선택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의미 없는 인연을 유지하느니 고립을 선택하는 결단력 때문입니다. 핸드폰에 수백 명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만큼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니면 아예 없다는 것을요. 이 사실을 처음 마주하면 쓸쓸합니다. 숫자는 많은데 실제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는 매일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들이 내 삶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보 공유와 안부 인사가 반복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관계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고향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온 관계였습니다. 명절이면 안부를 물었고 생일이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안정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친구는 자신의 고민이 쌓일 때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2시간 넘게 이야기했지만 내 차례는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들어줬습니다. 친구니까. 힘들 때 들어주는 것이 친구니까. 그런데 그것이 반복됐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는 금방 그 친구의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하루는 허리 수술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단 한마디로 이야기를 끊더니 자신의 이야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 없이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30년 인연을 어떻게 그렇게 끊을 수 있냐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3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관계의 질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사실이 내가 계속 소진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한쪽의 에너지만 빨아들이는 관계를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이 관계는 두 사람이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주고 한 사람이 받는 구조가 고착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관계에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패턴을 빠르게 읽습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빼앗고 있는지를 감정이 완전히 개입하기 전에 이미 파악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결단합니다. 이것을 냉정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보면 자신에게 정직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반드시 자신의 수준을 그들에게 맞게 낮춰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맞지 않는 사람과 오래 함께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그들이 웃는 것에 웃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척하다 보면 서서히 나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것이 가장 조용하고 위험한 손실입니다. 연락처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쓸쓸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던 인연들을 하나씩 정리해왔다는 조용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를 채울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있으니까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오래가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혼자를 선택하는 네 번째 이유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조금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별로 즐겁지 않은 식사 자리에서 억지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적이 있으십니까?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고르고 필터를 입히고 오늘도 좋은 하루라고 쓰면서 정작 마음속은 공허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공허함이 낯설지 않다면 그 감각이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퇴직 이후의 어느 분 이야기입니다. 매일 프로필 사진을 바꿉니다. 명절이 되면 자녀의 직장을 조금 부풀려 소개합니다. 골프 라운드가 있었던 날은 꼭 사진을 올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해서 끊임없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초라하게 볼까봐,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볼까봐, 나만 뒤처진 것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보여주려 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모임이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오면 지독한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러고 있나? 그 씁쓸한 한숨이 밤을 채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느끼는 뇌의 착각입니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평가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오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내 자녀가 어디에 취직했는지, 내 집이 얼마짜리인지를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금방 잊습니다. 하지만 뇌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무리 속에서 평가받으며 생존하도록 설계된 오래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착각을 비교적 빠르게 꿰뚫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란 내 삶의 진짜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냉정하게 직시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부터 조용히 자유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타인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타인의 머릿속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머물기에 너무나 좁은 곳이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빌린 공간입니다. 나의 행복을 거기에 두는 것은 세입자에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겨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집을 비워줘야 할 때 내 소중한 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 없어 보인다는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초라해 보인다는 말에 무너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잣대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이 가야 할 방향과는 처음부터 관계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저녁이 있습니다. 화면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내가 좋은 저녁, 맛있는 것을 혼자 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창밖을 바라보는 저녁. 그런 저녁이 가장 자유로운 저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남의 박수를 바라지 않게 되는 날,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조용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단단합니다. 그 단단함이 남은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혼자를 선택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텅 빈 시간을 창조의 시간으로 바꿀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없는 주말 아침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는데 아무 알림이 없습니다. 그 고요함이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나만 이렇게 혼자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는데 나만 이 자리에 홀로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도 먹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막막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그냥 누워있다가 하루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자책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것도 못했다고. 68배 어느 분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모임을 모두 정리하고 나서 처음 맞이한 주말이 공허했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는 그 시간을 채우느라 바빴는데 갑자기 그 시간이 통째로 비어버리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 몇 주는 그 공허함이 너무 커서 모임에 다시 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람이 그리운 것인지, 그 자리가 그리운 것인지, 아니면 그냥 텅 빈 시간이 두려운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베란다 구석에서 죽어가던 난초 화분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 저기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을 새 화분에 조심스럽게 옮겨 심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의 도구를 꺼내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 속에서 오직 붓 끝에 집중하는 2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2시간이 예전에 시끄러운 자리에서 보낸 3시간보다 훨씬 더 충만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에 온전히 집중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충만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인지과학이 설명하는 현상입니다.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는 외부 자극이 차단되어 혼자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창의적인 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감정의 통합과 치유,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고독 속에서 일어납니다. 타인과 대화하며 표면 행동을 수행할 때 이 회로는 억압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는 정작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때 삶이 충만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내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혼자인 시간에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를 피곤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텅 빈 시간 속에서 깊은 몰입 상태에 들어갑니다. 뒷담 화나 자랑이 채워주는 도파민과는 다른 차원의 만족감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탐구하거나 발견할 때 오는 고품격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한번 알게 되면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시끄러운 자리에서의 웃음이 얼마나 얕은 것인지를 알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성이 뛰어난 이들에게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이다. 고독은 2가지를 선물로 준다. 하나는 남의 눈치 없이 오롯이 나로 존재할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피곤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평온이다. 빈 시간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처음에는 당연한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도록 학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내리는 시간, 그 향기를 맡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아무도 모르게 오래된 책을 꺼내 읽는 시간, 관심 있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것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는 시간,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무언가가 채워집니다. 그것이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빈 시간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가능성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질 준비가 된 공간입니다. 이제 천천히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이유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지능이 높은 뇌는 무의미한 만남을 소음으로 느낍니다. 억지 웃음과 표면 행동이 뇌에게는 극심한 에너지 소모입니다. 의미 없는 인연을 유지하기보다 고독을 선택하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착각에서 먼저 벗어납니다. 텅 빈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조의 공간으로 만듭니다. 이 5가지가 모두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오늘 이 영상이 건네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이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곁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 외로움의 증거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람이 많아야 행복하다는 공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공식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혼자인 시간이 더 풍요롭습니다. 적은 관계가 더 깊습니다. 조용한 저녁이 더 충만합니다. 그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방식입니다. 무성했던 잎들을 다 떨궈내고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맞이하는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하지 않습니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쓸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지의 선이 얼마나 단단하고 고요한지 겨울나무를 가만히 바라본 적이 있다면 알 것입니다. 그 앙상한 가지 안에 봄을 준비하는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저 나무를 닮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비워내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무는 매년 가르쳐 줍니다. 삶은 채우는 방향으로만 가지 않아도 됩니다. 덜어내면서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해지는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의 깊이일 수 있습니다. 그 깊이를 쌓는 시간이 바로 고독입니다. 오늘 밤 혼자인 시간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쓸쓸하게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창을 조금 열고 밤바람을 느껴보십시오. 골목 어딘가에서 고양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낮게 깔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충분히 온전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 자기 자신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넓은지는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경험의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웃음을 참고 울었는지, 얼마나 많은 말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는지, 얼마나 오래 맞지 않는 자리에서 버텨왔는지, 그것이 얼마나 고된 일이었는지 당신만 알고 있습니다. 그 수고로움을 인정해 주십시오. 스스로에게 잘 버텼다고, 이제는 달라도 된다고, 이제는 혼자여도 된다고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고독은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걸어온 사람만이 찾아낸 가장 조용한 형태의 자유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채널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망설여질 때, 철학 속에서 위로 공감 용기를 함께 채워나가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